참수 작전이라든지 다양하게 표현이 되는데 재래식으로 핵무기와 유사한 효과를 내겠다라는 거죠. 이제 북한이 핵도 사용하고 아니면 핵을 쓰지 않더라도 우리 모든 전역을 점령하는 시나리오를 원하겠죠. 미군이 없는 전쟁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요. 김정일이 주한미군의 주둔을 동의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사님, 이제 우발적이든 혹은 계획적이든 북한이 남한에 대한 전면적인 전쟁 시나리오가 궁금합니다. 우리가 먼저 북한을 공격할 일은 없잖아요. 네. 6.25 전쟁 때도 북한이 먼저 쳐들어왔고. 그럼 이제 북한이 뭐 핵선제 공격을 하는지 재래식 공격을 하는지 또 우리나라의 대응은 어떻게 되는지 일단 시나리오가 좀 궁금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구체적인 우리의 대응 개념은 이제 작전 계획이라고 하죠. 예, 당연히 비밀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공개된 바가 없고 아마 공개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다만 이제 다양한 언론들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관측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공개된 자료들을 이제 조금 네. 활용해서 말씀을 네. 드린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이 기습 공격하는 시나리오는 이렇게 검토하시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음. 대부분 북한이 기습해서 공격할 경우 우리가 어떻게 방어 작전을 하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통일 음. 단계까지 네. 가는 거를 이제 다양하게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결국 이제 우려되는 게 그거죠. 핵을 사용한 네. 제한전 또는 음. 전면전. 근데 또 전면전보다는 사실 전면전의 양상을 띠지만 제한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시나리오도 많이 검토되는 것 음. 같습니다. 이제 북한이 핵도 사용하고 아니면 핵을 쓰지 않더라도 우리 모든 전역을 점령하는 시나리오를 원하겠죠. 다만 이제 그게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음. 예, 한국의 능력이라든지 또 증원 전력들, 유엔군의 능력들 이런 거 보면 사실 현실성이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음. 왜냐면은 이제 전쟁이 아무리 단기간에 끝낸다고 해도 이미 남북 한의 이 군사적 대치는 아주 가장 밀도 높은 군사적인 대치 상황입니다. 예, 사실 여기 뚫고 내려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 음.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고 북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결국은 여길 뚫고 내려가는데 지연되는 시간, 그동안 증원되는 전력 이런 거 보면 압도적으로 이렇게 북한이 단독적인 능력으로 한반도를 점령하겠다? 아마 현실성이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음. 다만 목표를 좀 더 낮춘다면, 네. 더군다나 핵을 사용한다면 네. 이것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예. 핵을 사용해서 만약에 제한된 시간 안에 제한된 목표만 점령하는 것들에 대한 이제 논문이나 이런 분석들이 이제 다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결국은 이제 '한반도 끝까지 가지는 않겠다.' 그건데, 이런 경우는 이제 기습의 효과만 잘 살리면 미군이나 증원 전력이 들어오기 전에까지 음. 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휴전을 강압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음. 과거에는 그 상태에서도 전쟁 계속하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는 이 상태에서 핵으로 협박하겠다는 거죠. 예, 예를 아. 들면 뭐 서울이든 일산이든 뭐 대전이든 어느 지역까지 내려간 상태에서 네. "자 이제 그만. 우린 그만하겠다. 네. 그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경우 핵을 사용하겠다."라고 음. 만약에 한다면, 네. 예, 이제 그런 경우가 달라지는 거겠죠. 그것 또한 우리가 이제 통상 북한 지역으로 올라가서 전쟁을 할 수도 있는데, 예. 그럴 때 휴전선에다가 만약에 핵을 쏜다면, 그래서 더 이상 올라오지 말라고 한다면, 음. 근데 그 핵이 만약에 우리 쪽에 떨어지면 저희는 그럴 것 같아요. 또 핵으로 보복할 수도 있겠죠. 네. 예, 자위권적인 차원이든 어떤 식으로든. 근데 만약에 북한이 그냥 개성에다 떨어뜨린다면 음.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예, 뭐 어. 여러 가지 시나리오는 많이 있습니다. 예, 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언론이나 논문에서도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최근에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서 이 음. 부분들을 뭐 다 검토하는 건 어렵지만, 결국은 요약해 본다면 기습적으로 제한된 목표를 달성하고 그 수단으로서 핵도 활용한다면 음.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그런 재래식의 전면전과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전쟁의 양상이. 음. 예,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된다. 특히 현대전은 우리가 과거의 총력전 수준에서 장기간의 전쟁을, 뭐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걸 네. 하고는 있지만 대부분은 아주 제한된 목표를 단기간 내에 종결하는, 음. 과거 이제 우크라이나 그 크림반도를 점령했던 것처럼 그런 수준의 만약에 단기전이 전개될 경우에는 사실은 뭐 우리가 다시 준비하고 뭐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죠. 음. 이제 그럼에도 한반도는
워낙 군사적 밀도가 높기 때문에 그 제한전의 수준도 어느 정도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전면전 수준만큼 될 거다. 피해도 많이 나올 거다. 이렇게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박사님 지금 북한이 기습의 이점을 살려서 특정 지역을 공격하거나 점령하고 우리가 이제 더 반격하려고 하면은 핵미사일 쏘겠다 협박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북한이 서해 쪽에 이제 NLL이라는 곳을 연평도를 포함해서 본인들의 땅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도발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이 연평도에 포격을 하고 뭐 특수군을 뭐 상륙을 시켜서 점령을 한 다음에 여기에 탈환하러 한국군이 오면은 그때는 핵을 쏘겠다라고 협박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죠. 어. 다만 저는 우리 해병대가 충분히 막아낼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저는 거의 100% 이렇게 믿고는 있고요. 그래서 설사 그게 실패하더라도 그 상황에서는 북한이 핵으로 위협을 하든 안 하든 네. 우리는 아마 당연히 해당 지역을 탈환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아마 북한 지역으로 좀 확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김정은이 그런 작은 목표를 생각하고 도발을 하겠지만 네. 궁극적으로는 이제 본인 정권에 아주 치명적인 위해가 될 거라고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결국에는 북한은 이제 김정은 독재 체제니까 이른바 참수 작전이라는 걸 통해서 핵미사일을 공격하거나 기습하기 전에 그 역량을 제거한다라는 목표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뭔가요? 이제 뭐 보통 이제 전쟁에서 대부분 이제 전쟁 지휘부에 대한 그런 이제 고가치 표적에 대한 효과적인 제압 방안들을 많이 고민을 합니다. 전평시 다양하게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뭐 우리 군도 당연히 뭐 비슷한 개념으로 그 대상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당연히 가치가 높은 더군다나 결심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네. 꼭 그걸 더군다나 핵에 대한 버튼을 누를 수 있거나 핵 버튼을 누르는데 관여할 수 있거나 그런 의사결정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 스스로가 사실은 아주 위험한 곳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전시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고 활동한다면 당연히 아마 우리 군은 해당 대상자들에 대한 다양한 제압 방안을 고민할 겁니다. 이제 소위 언론이나 다양한 관측들이 이제 뭐 참수 작전이라든지 다양하게 표현이 되는데 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당연히 김정은은 그런 거 고려해야 되겠죠. 전쟁 상황에서 뭐 그걸 배제할 수 없을 것이고 실제 그 젤렌스키에 대한 러시아의 그런 한 그 시도들이 여러 차례 있었고 이제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전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가 그 현무5 미사일을 공개를 했는데 중국에서 굉장히 제가 환구시보를 봤는데 한국 왜 이런 거 만드냐 그리고 뭐 어린아이가 장난치면 손댄다 이렇게 되게 기분 나쁘게 표현을 하던데 네. 현무5가 그런 소위 김정은 참수 작전에 되게 최적화된 무기라고 하는데 이게 뭐 어떤 무기인가요? 뭐 일단 누군가가 화낸다고 그러면은 뭐 잘하는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제 고위력 탄두라고 합니다. 고위력. 음. 그러니까 저희가 핵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핵무기는 네. 이게 재래식으로 핵무기와 유사한 효과를 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저희가 대화할 때도 나왔지만 네. 아니 뭐 그 핵과 재래식의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라고 네. 이제 저위력으로 갈수록 네. 마찬가지로 재래식이 더욱더 또 위력을 키우다 보면 야 이러면 거의 핵 아니야라고 이제 할 정도로 위력을 아주 극대화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단순히 위력만 크다고 해서 그런 효과가 나는 건 아니고요. 해당 지역이 어디 있느냐 네. 이게 안반층에 대한 분석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좀 물렁물렁한 땅에다가 폭탄 쓰면 네. 당연히 그냥 이거 부서지는 수준이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좀 딱딱한 지역이다 네. 라고 하면 이게 딱 떨어졌을 때 이 충격파가 다 전파가 되겠죠. 근데 이제 북한이 소위 본인들이 숨어 지내는 곳, 김정은이 숨어 들어갈 곳, 아니면 통상 우리가 벙커를 만들거나 군 지휘부를 만드는 것을 보면 아주 견고한 지역에다 만들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지역은 오히려 그런 망치질에 충격이 더 퍼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만약 김정은이 거기 숨어든다고 해도 우리가 이런 걸로 공격을 하게 되면 뭐 그게 김정은이든 누구든 그러한 이제 그 전쟁에 대한 지휘를 하고 있는 시설들이 뭐 효과적으로 무력화될 수 있을 거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김정은이 숨어 있다고 생각되는 지역에 우리가 뭐 정찰 위성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이 됐을 때 거기에 현무5 미사일 막 100발 갖다 쏘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김정은이 어디 있는지는 우리가 위성만 보진 않겠죠. 네. 다출처 종합으로 판단을 할 거고
공격도 뭐 이것만 쏘겠습니까? 예, 음.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거고요. 요망되는 효과는 뭐 달성하도록 뭐 저 같으면 뭐 모든 자원을 동원할 것 같아요. 전쟁은 없어야 되지만 우리가 또 전쟁에 대비는 해야 되니까요. 그럼 이제 그 주한미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박사님. 예. 미국이 북한과의 핵전쟁에 휘말리는 것을 두려워해서 우크라이나처럼 전투병은 파병하지 않고 혹은 베트남전에서 철수할 때처럼 전투병은 빼고 물자나 포탄, 장비만 지원하는 상황에서 남북한의 전쟁이 시작된다면 양상이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때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극단적인 경우에 이제 미군이 없는 전쟁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요. 네, 예, 뭐 1950년 6월 25일에 대한민국과 네, 지금 2025년에 대한민국은 당연히 다르겠죠. 예. 네, 그리고 우리 군의 독자적인 능력으로 북한을 격퇴하고 통일 단계로 갈 수 있느냐? 네. 뭐 가능하다 생각을 합니다. 음, 다만 우리가 쉬운 방법이 있는데 어려운 방법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동맹을 활용하면 우리 피해를 더 줄이고 단기간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네, 또 더 나아가서 이런 걸로 인해서 상대방이 공격을 단념하게 하는 네. 억지력의 효과가 있다면 우리가 그거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음, 그래서 우리가 미군과 함께 있는 건 사실 그런 노력이라고 봅니다.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의 역량이 지원이 줄어든다면 네, 아마 며칠 전에도 미국의 청문회에서도 그런 발언이 나왔지만 주한미군 철수할 경우에 네, 북한의 오판의 가능성을 높인다. 이런 겁니다, 사실은. 오판의 가능성을 높인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판이 있다 하더라도 북한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거다. 음, 뭐 우리는 당연히 우리 땅을 지켜야 되니까요. 그쵸.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어렵다 그러면 힘들다. 음, 그렇기 때문에 좀 쉬운 방법을 하자라는 게 제 음,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의 시민단체나 이제 뭐 북한도 그렇고 어떤 요구 사항들을 제가 보다 보면 그런 논의가 있더라고요.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조건으로 주한미군을 철수해라. 그래서 평화와 민족끼리 번영의 길로 가자. 그런 조건을 내걸고 이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남북한의 결국에는 긴장 완화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시각인 거죠. 네. 그런 시각에는 박사님이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우리 안보에 괜찮은 방안인지 궁금합니다. 네, 뭐 사실 가정사항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도 어려운데 사실 이제 오히려 북한에서 과거 남북한 정상회담을 할 때 네. 김정일이 주한미군의 주둔을 그러니까 동의하는 음, 그런 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이 원하는 것도 단순히 주한미군의 존재냐 아니냐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주한미군이 걸림돌이 되느냐 네. 아니냐는 거죠. 만약에 북한이 우리를 기술적으로 공격해서 또 이렇게 점령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주한미군의 존재가 뭐 아주 불필요할 겁니다. 네. 아주 껄끄러울 겁니다. 네. 근데 만약에 그런 의도가 없다면 주한미군이 있든 누가 있든 그게 중요할까요? 저는 이제 그렇게 접근해 본다면 주한미군의 주둔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네. 우리의 그 기본적인 판단의 조건은 우리가 지금 평화를 추구하고 있는 거냐, 네. 전쟁을 추구하고 있느냐를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북한이 주한미군을 얘기할 때 본인들이 전쟁을 하고 싶은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불편하다고 해서 빼라고 하는 네. 이런 조건의 대화를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주한미군을 뺄 수 없는 거겠죠. 네. 근데 만약에 한반도가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런다면 오히려 주한미군이 필요한 거라는 생각을 누군가 할 수도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저는 질문을 한번 바꿔보자라는 겁니다. 북한이 원하는 거 네. 또는 어떠한 정치적인 단체들이 원하는 게 전쟁의 조건이냐 평화의 조건이냐 결과로서든 시작이든 그렇게 질문을 해본다면 저는 주한미군에 대한 부분도 뭐 충분히 이건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북한의 의도를, 북한이 평화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한미군을 철수하더라도 북핵을 폐기하는 게 전쟁 완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북한의 위협이 없다. 네. 그럼 우리가 당장 우리의 군사력이 지금과 같은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지 않겠죠. 그러면 주한미군에 대한 우리가 비용 지출이라든지 주둔의 필요성을 한국이든 미국이든 아마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북한이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내면 네. 자연스럽게 진행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 근데 이걸 먼저 해야 평화를 간다라는 건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한미군을 철수하는데 합의하고 북한도 핵폐기를 했다가도 이제 주한미군 나갔네. 한 5년 10년 지난 다음에 다시 핵무기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저는 불가역적인 예.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한 좀 신뢰적인 조치들 네. 충분히 쌓여야 사실은 이제 그런 논의도 가능한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북한은 우리가 그 개성공단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남북한 연락사무소 폭파하고 GP라고 하는 그 DMZ 쪽에 어떤 군사 초소들 폭파시키자 해체하자고 했는데 우리 거는 폭파시켰는데 그들은 다시 만들어서 우리만 손해 본 상황이잖아요. 그 믿을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시점에서 북한을 볼 때는 주한미군 철수와 뭐 북핵 폐기를 맞바꿔서는 안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조건을 이렇게 딱 뭐 매칭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네. 근데 이제 북한이 신뢰 있는 그런 경험을 만들어내지 못한 게 분명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이제 군비 통제라는 걸 할 때 네. 이게 신뢰가 쌓이고 그로 인해서 다음의 조치가 더 가고 또 이렇게 신뢰가 쌓이는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네. 또 오히려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9.19와 같이 조금 더 빠르게 하거나 또 좀 더 상위적인 조치들이 먼저 견인하는 뭐 이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어떤 방식이든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예. 그쵸. 예, 결국 이제 신뢰가 되지 않으면 한 번은 이렇게 갈 수 있지만 네. 그다음에 못 가는 거죠. 우리가 과거의 실패 사례를 보면 결국은 북한이 신뢰 조치를 하지 못한 부분들, 특히 북한의 핵 능력이 계속 고도화되는 부분들이 네. 결국 남북 간의 긴장 국면을 해소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음. 이유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협상의 당사자로서 북한과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저는 모든 게 가능하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야 협상도 할 수 있다. 시작을 할 수 있다. 근데 협상을 하기 전부터 사실은 우리에게 북한에게만 유리한 또는 우리에게만 불리한 조건을 다 고정시켜 놓고 그걸 거래하지 않으면 협상을 안 하겠다라든지 뭐 악화되는 한반도 안보를 만들어낸다든지 하면 사실 이거는 예,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좀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과거와 같이 북한에게 우리가 선의를 먼저 손을 내밀면 저들도 바뀔 것이다라는 식의 우리가 이제 손해를 보는 네. 그런 협상은 이제 더 이상 안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래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네. 사실상 동시적으로 이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 비핵화 얘기를 할 때도 행동 대 행동이라고 이야기하는 원칙처럼 네. 상호 원하는 조치들이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쵸. 우리 조치들만 가고 북한의 조치가 안 가면 네. 이런 건 지속되기 어렵죠. 그래서 실제로 그 보수적인 시각에서는 아니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북한의 경수로 지어지고 김영삼 대통령 때,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소대 방북도 가고, 그 다음에 쌀 지원하고 개성공단하고 우리가 안 한 게 뭐냐? 우리는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다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북한을 다 이용을 하고 지금 핵무기의 위협에 시달리는 국가가 되지 않았냐?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가 어떤 그런 유화적인 대화를 한다는 거지 우리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다 이런 의견이 있으시거든요. 네. 그 2018년도 정상회담을 할 때 제가 이제 그 책을 하나 쓰면서 네. 거기 에필로그에 이제 그런 걸 인용을 했습니다. 이번에 정상회담으로 만약에 모든 이 한반도의 그 군사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 거다라고 생각했다면 네. 그거는 잘못된 판에 돈을 건 거다. 예. 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야 되냐? 그건 굉장히 또 무책임하다. 그쵸. 예. 그래서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예, 우리는 분명히 상대가 존재하는 이상, 북한은 아무리 두 개 국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상대가 존재하는 이상 결국 상대와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싸우든 대화를 하든 관계성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그 과정 속에서 과거를 성찰해서 더 좋은 대화과 방법을 찾아내는 노력은 중요하다. 야, 과거에 쟤는 저랬던 애들이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렇게 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네. 사석에서 저한테 해주셨던 말이 결국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건 당사자다. 예. 그러니까 대부분 정말 어려운 대부분의 문제들이 억울하게 발생하고 내가 아닌 외부로부터 발생되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지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누군가 해결해 주지 않는다. 그쵸. 예, 결국 당사자가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게 단순히 개인이 아니라 국가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신뢰를 어겼다고 해서 우리가 남남으로 달면 안 된다. 예. 노력을 해야 된다. 좋습니다. 박사님 저희 4부에서 그럼 이제 북한의 급변 사태, 네. 김정은이 사망한다거나 쿠데타가 났을 때
우리나라 남한 주도의 이제 북한 통일 전략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 마지막으로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